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고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임진왜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단 어떻게 일어났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까지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은요, 하나의 전쟁이지만 이름은 무려 3개나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임진년에 외놈들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부르는 거죠. 일본은 블로크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블로크가 그 해의 이름인데 이 해에 난리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침략했다라고 하는 걸 쏙 감추고 싶은 일본의 이제 의지가 보이는 명칭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중국도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은 항해 원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저항에서 원조, 조선을 도와줬다라고 부르는 거죠. 서로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 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이 참전한 국제전이자 삼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전쟁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91년 우리나라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조선 국왕에게 나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는 저절로 기세가 꺾여 멸망하였다. 나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빼앗았다. 여러분 이런 편지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싸우자고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명나라에 쳐들어가려고 하니 내가 명에 들어가는 날 사졸들을 거느리고 군영에 나오라. 늦게 복속해 온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나라를 침략을 할 거고 조선이 명나라 침략에 앞장서서 일본을 도우라는 거고 만약에 돕지 않으면 너네도 뭐 화가 미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보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일단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한나라의 군사력이 가장 강할 때가 여러분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이제 막 전쟁이 갓 끝난 상태일 때죠. 일본이 딱 이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0여 년 가까이 사무라이,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시기가 전개되었거든요. 이 시기를 싸울 전자를 써서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입니다. 자, 전국시대를 통일을 했고요. 진짜 범상치 않았던 사람인 게요.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관백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굉장히 또 야심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야심을 보여주는 일화가 바로 손금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손금이나 뭐 관상이나 이런 거 믿으세요? 손금에요. 출세선이 있대요. 이렇게 생긴 건데 잘 안 보이겠지만 실제 손바닥을 펼쳐보면 일자로 위로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는 선이 바로 출세선이라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출세선이 길면 권력을 장악한다는 말에 자기가 자기 손금을 봤더니 출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손바닥에 금을 그어서 이 출세선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사실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딱 대목이죠. 머리를 굉장히 잘 쓰는 야심가이기도 했어요. 1581년에 이 일본에서 도토리 성을 공격할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냐면 상대 쪽을 공격하기 전에 상인들을 풀어서 그 지역의 쌀을 다 비싸게 마구잡이로 사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미 상인들한테 이 비싼 가격에 신나서 다 쌀을 판 상황이니까 식량이 바닥이 나서 나중에 이 포위가 됐을 때는 사람 시체까지 먹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이 갓 끝난 상황이었는데 왜 또다시 전쟁을 벌였을까요? 명분은 일단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예요. 내부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한 거죠. 전국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 갈등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무라이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뭐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뭔가 다시 이 전쟁의 기운이 돋기 전에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분출시켜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당시 조선은 방심했던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면 조선이 건국된 후에 거의 한 200여 년간 조선에는요 큰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로운 시절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무치가 아니라 문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돌아갔던 거죠. 오죽하면 당시에 조선으로 가던 일본의 스파이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조선에는 군대가 없다라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걸 정말 몰랐을까요? 당시에 조선에서도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통신사를 보냈어요. 뭐 황윤길이나 김성일 같은 통신사를 보내서 일본이 진짜 전쟁을 일으킬 건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인물인지를 체크해 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사로 황윤길이 갔었고 부사로 김성일이 갔습니다. 정사 황윤길은요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전쟁이 날 상황이다. 쳐들어올 상황이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부사 김성일은 생각이 달랐어요. 전쟁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죠. 그런데 히데요시에 대한 판단도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자, 황윤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에 광채가 있고 담력과 지력을 겸비한 사람 같아서 전쟁을 일으켜도 몇 번이고 일으킬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당시에 김성일 같은 경우에는 쥐상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쥐상인데 뭐 겁먹고서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김성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일단 사람의 심리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쪽으로 좀 생각을 정리하는 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안하니까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조선 내부에서는 소통이 깨졌다고 판단이 돼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죠. 보고 싶은 쪽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 내부의 소통만 깨진 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소통도 완전히 깨졌겠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죠. 폭력은 이성적 의사소통이 깨진 곳에서 시작된다. 국가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임진왜란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를 했다고 했어요. 이 참전한 세 나라는요,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조선, 일본, 중국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 조선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조선에 스파이를 보내서 조선 내부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각 부대별로 조선어 사용자를 무려 140여 명 정도를 배치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까짓것 일본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날 것 같긴 하지만 뭐 일본쯤이야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나라의 동상이몽 속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 초반의 정세는요,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할 만큼 일본군이 파죽지세로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어려운 거는요, 쳐들어가는 쪽에서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륙 작전이에요. 일본도 상륙을 어디로 할까요? 부산 쪽으로 상륙을 하겠죠. 부산으로 상륙 작전을 벌이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산에서 이 상륙 작전을 벌일 때 강한 저항이 올까라고 하는 걱정을 했는데 이게 웬걸 별다른 저항이 없었어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 배를 무역선인 줄 알았대요. 부산성이 하루 만에 함락이 되고요. 동래선까지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워서 요즘으로 치면 네임드 장군이었던 신립 장군이 있었거든요. 어쨌건 간에 일본이 파죽지세로 이 수도였던 한성까지 뚫고 올라오려고 해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충주였고, 이 충주를 네임드 장군이었던 신립 장군이 막기만 한다면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신립 장군은 정말 뒤에 배수진을 치고서 결상전을 했지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상륙해서 수도였던 한성에 올라오기까지 말 그대로 일본은 그냥 파죽지세로 뚫고 올라오게 돼요. 얼마나 빠른 속도였냐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고 치면 여기에 올라오는데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행군 속도가 한 20km씩이 나오는 거예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개념이죠. 거의 뭐 행군 속도로 올라간 거라서 이게 물리라고 치면은 마찰력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여기서 일본이 당황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당시에 조선의 상황과는 다르게 각 지방을 영주가 다스리는 지방 분권적인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을 영주, 다이뮤라고 불리는 그 영주가 다스리는데, 이 영주는요, 자기 지역을 끝까지 지키다가 함락될 것 같으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지도자가 순례라고 파악을 했어요. 순례를 잡는 순간 전쟁을 끝나는 거죠.
거죠. 지도자가 뭐 자살을 하고 항복을 하는 순간에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누구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조선의 순례, 최고 지도자 선조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선조는 한양을 등지고 피난을 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당황한 거, 끝까지 결상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선조가 이미 피난을 간 상황이라는 거죠. 선조는요, 당시에 한성, 한양에서 평양까지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는 거의 명과의 국경선 일대죠, 의주까지 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너무 창피한 게 이 의주에서는 정말 이 전쟁이 본인이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중국에 이민 신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선조의 도망과 함께 일본이 놀랐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일본은 그 지역 대장이 죽으면 나머지 백성들은 새로운 정복자한테 완벽하게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을 통치하는 관리들이 이미 다 도망을 갔으니까 백성들이 무릎 꿇고 일본에게 순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걸? 조선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왕이 도망가고 지도자는 도망갔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은 이게 어떻게 되는 나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뭐 계속해서 파죽지세로 몰아붙였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멸망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새해가 될 때 5, 4, 3, 2, 1 해피 뉴 이어 하는 것처럼 조선 멸망 5, 4, 3, 2, 1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거짓말처럼 일본군의 움직임이 멈추게 됩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관군이 너무 약했고 패배했기 때문도 있지만 당시에 전법에도 있었어요. 일본이 선택한 전법은 속도전이었거든요. 당시에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행군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바로 보급부대입니다. 보급부대가 이 먹어야 되는 식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속도전을 위해서 일본이 선택한 거는요, 당장 필요한 식량만을 몸에 지니고요, 이 보급부대를 최소화했던 거예요. 그때 선택했던 전법이 바로 수륙 병진 작전입니다. 물길, 육지길이 병진 함께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육지에서 보급부대를 최소화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수군이 필요한 보급품, 식량들을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죠,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를 이 약탈을 해가지고 육군은 이렇게 올라가고 수군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약탈해서 육군에게 합류를 해서, 같이 진출해서 합류를 해서 당시에 무기라던가 식량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일본이 유일하게 계산하지 못했던 게 있었던 거죠. 일본이 간과했던 유일한 것. 바로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에는 그곳을 지키는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이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순신 장군은요, 일단 사람을 봤을 때 반전이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반전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은 해군을 이끈 분인데 처음에는요, 사실 육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장수로서 처음 명성을 떨친 곳은 여진족과 대치하던 북방의 험지였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전라좌수사가 되기 전까지는 수군으로는, 해군으로는 2번의 경험만 있으셨대요. 두 번째 반전의 포인트는요, 심지어는요, 무관, 군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문관의 길을 가려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문관이 아니라 무관으로 소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관으로 돌아섰던 게 20세의 나이에 이순신 장군이 혼인을 하게 되시거든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무관 출신의 장인어른의 영향을 받아서 무과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첫 시험에서 이순신 장군이 낙방의 쓴맛을 봤는데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때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내가 끝까지 과거시험을 치르겠다라고 해서 버드나무 가지로 다리를 동여매고 끝까지 시험을 치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1576년 32살에 무과에 급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순신 장군님의 관직 생활은 참 순탄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잘 인정받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승진해서 누락되고 뭐 부하들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윗사람들에게 또 예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바로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고 변방을 떠돌고 했던 거죠. 왜였을까요? 너무나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 강직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화살통 사건이라고 이순신 장군님이 정말 활을 잘 쏘셨어요. 항상 활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가 이순신 장군님이 당시에 활을 쏘는 걸 연습하고 있었던 장소를 지나가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제 활을 쏘는 걸 보고 말을 건 거예요. 병조판서면 이순신 장군의 최고 직속 상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네 화살통이 너무 근사한데 나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살통 뿐입니까? 뭐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정말 줄 잘 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요, 이 화살통 때문에 대감과 저의 명예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뜻이에요. 어르신은 부하의 화살통이나 받는 사람, 노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화살통을 바쳐서 출세하려고 하는 치사놈이라는 오해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결벽증에 가까운 청렴함 때문에요, 성격이 너무 강직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관직 생활은 정말 순탄치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46세가 다 되어서야 전라자수사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거든요. 그런데 46세에 전라자수사의 관직에 올랐다는 거는 조선시대에서는 노인의 나이에 드디어 능력을 펼칠 기회를 굉장히 뒤늦게 잡았던 거죠. 이순신 장군의 중마고가 있어요.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성룡의 징비록이라고 하는 저서에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에서 공을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라인이 없는 거예요. 급제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출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 수군, 전라자수사로 발탁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91년 2월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에요. 그리고 거북선을 개량하고 훈련을 완성시킨 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하루 전의 일이었죠. 그리고 조선의 이 멸망의 카운트다운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영화 한산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던 박해일 씨가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했던 순간에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줬던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이 해전에서의 승리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한산도 대첩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